자, 이제 자두 재배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토양, 기상, 재배 기술 요 세 가지 순서로 교육을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순서가 중요도 순이라고 봅니다. 먼저 토양, 배수가 잘 돼야지 나무가 살 수 있고, 또 토양이 가물면은 열매가 안 크기 때문에 가물 때 물을 잘 줘야지 열매도 크고 생리장애도 덜 나옵니다. 두 번째, 기상. 하늘이 하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은 햇빛 잘 받는 우리 재배 기술로, 수영도 요즘은 다 벌리잖아요. Y자 시설, Y자 재배도 있고 개심령도 있고 다 벌려서 재배를 한 이유가 기상, 햇빛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상을 커버하기 위해서 재배 기술이 있는 거고, 또 무엇보다 농사를 잘 짓는 분하고 못 짓는 분하고 비교를 하면은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차이가 크지만 기상이 좋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 기억에는 22년도에 토모사 수확할 때 햇빛이 쨍쨍했습니다. 적당한 가뭄이 있었고, 그래서 어느 농가든 열매 품질이 좋았고 먹어보면 당도가 다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어느 정도 품질을 결정한다. 자,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두는 과습한 땅을 싫어하는데, 자두든 복숭아든 요즘에는 대목으로 뭘 쓰죠? 개복숭아, 돌복숭아 뿌리 많이 쓰잖아요. 예전에는 미로바란이라는 대목을 썼습니다. 미로바란이라는 자두 대목을 썼는데 걔들은 습해에는 강해요. 근데 얘들이 흡비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도장하게 되고 열매 크기가 작고 열매 품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미로바란 대목은 거의 도태가 됐고, 요즘은 그나마 나은 게 개복숭아라서 개복숭아 대목을 99% 쓰고 있어요. 근데 요 개복숭아가 열매 품질은 좋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습해에 매우 취약해요. 얘들이 산소 요구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버리면, 하루 이상 고여버리면 산소가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뿌리가 상하는 게 습해 피해입니다. 고인물에서 습해를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 대책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자두는 물을 많이 마셔야 잘 자란다. 자두 열매 자체가 수분이 85% 이상 됩니다. 그리고 특히 수확하기 직전에 갑자기 열매가 2차 비대로 막 크는데 그때 수분이 부족하면 안 돼요. 물 주는 족족 잘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소 흡비력이 매우 강합니다. 개복숭아 대목 특성상 얘도 흡비력이 강하기 때문에 질소 좀만 많이 줘도, 그것도 우리 5월 달에 하는 게 NK 많이 하시잖아요. 웃거름으로. NK를 좀만 많이 해도 웃자라고, 또 감사비료, 우리 수확 다 하고 나서 비료하잖아요. 요소 같은 거. 그거 좀만 많이 해도 단풍 제대로 안 됩니다. 워낙 흡비력이 좋아서. 그거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자, 요 가원이 한 5년 차 정도 되는 복숭아 가원이에요. 근데 비가 한창 올 때는 이파리가 괜찮았는데 비가 그치고 며칠 지나니까 이파리가 전체적으로 싹 다 말렸습니다. 이제 5년 차면 열매 한창 달아먹기 시작해야 될 수령인데 습해 피해를 봤죠. 안 봐도. 비가 한창 올 때는 뿌리가 상해에 있다가 해가 떴는데 이파리로 물이 증산으로 나가야 되는데 뿌리에서 물이 흡수가 안 되니까 말아버리는 거예요. 요 나무 고사했습니다. 습해 피해로. 보시다시피 옆에 논이 있습니다. 지하 수위가 기본적으로 높은 곳이에요. 여기 물 빠짐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물 빠짐 좋은 곳에 반드시 나무를 심어야지 재배를 할 수 있고, 자두나무는, 특히 과수는 영년생 작물로 한 번 심으면 20년 이상 재배를 해야 됩니다. 뽕 뽑으려면 오랫동안 재배를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잘못 심어 놓으니까 이런 증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목 때는 습해가 잘 없고, 성목돼서 5년 이상 되면 뿌리가 넓게 퍼지고 깊이 들어갑니다. 그때 습해 피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5년을 날렸습니다. 요 가구는. 그래서 처음 개원하실 때 좀 물 빠짐 좋은데 적지에 좀 시킬 권장 드리는데, 굳이 아까 같이 이제 습해 보는 땅에 심을 거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객토예요. 근데 객토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크게 권장 안 드리고 굳이 심지 말라고 합니다. 부적지에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방법이 유공관을 묻는 게 있죠. 비교적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나무 밑에 유공관 묻고 두둑 쌓고 재배하시면은 웬만하면 습해는 안 봅니다. 그런 가온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유공관 묻는 방법이 있는데, 유공관 묻는 깊이가 토성마다 달라요. 토양이 만약에 모래끼가 많다, 물 빠짐이 기본적으로 좋은데 지하 수위가 높은 곳에 심을 거면 좀 깊이 심으셔도 되고, 80전 내지 1m 정도 깊이 심으셔도 되고, 점토가 많다, 진흙이 많으면 물이 잘 순환이 안 되죠.
그런 곳에 1m 정도 깊이 심으면 유공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얕게 심길 권장드리고 한 60전 정도 내외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묻는 위치는 나무 바로 밑에, 나무 심기 전에 유공관을 묻는 게 효과로 봐서는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렇게 못하고 올해 가을 식재를 했다 또는 아직 2년생 미만이다 하시면은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낙엽지고 가까이 붙여서 SS기나 리프트기, 중장비가 안 밟는 곳에 가까이 붙여서 심으셔도 되고요. 요 가원이 이제 논에서 개원한 나무고 지금은 한 8, 9년 차 정도 되는 자두 가원이에요. 근데 200mm짜리 유공관을 처음에 묻고 나무를 식재했더니 아직까지 막힘도 없고 나무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무 바로 밑에 못 묻었다 하시면 이렇게 열 사이에 묻으셔도 되는데 효과로 봐서는 다소 떨어집니다. 나무 바로 밑에 묻는 것보다. 요 가원이 저희 관리하는 가원인데 열간이 한 8m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도 논에 개원을 했고 지금 한 8년생 정도 됐는데 23년도에 그때 습해 피해를 좀 봤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지금까지는 괜찮다가 23년도에 습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요 가원에서는 가원 중심부에다가 요걸 묻었어요. 집수정. 3m 정도 깊이로 판 다음에 여기다가 관을 묻고 평상시에는 지하 수위도 체크하고 또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다 하면은 수중보다 넣어서 물을 뿜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지하 수위를 좀 낮춰주는 역할로 한번 묻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지 이 가원이 논에 개원하면서 유공관을 안 묻었습니다. 이 가원은 일단 두둑을 한 30cm 정도 높이로 쌓고 골을 한 20cm 정도 파서 지하 수위를 50전 정도 확보를 하고 식재를 한 가원인데, 비가 많이 오고 또 요즘은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습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요거는. 자, 이제 물 주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화기 때도 물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두나무는 영년생 작물로 한번 심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연중 물 관리가 돼야 되는데, 원래 이파리가 없을 때, 뭐 겨울이나 초봄에 그때는 물 얘들이 많이는 안 먹어요. 그래서 물 관리 별도로 필요가 없는데, 몇 년 전부터 겨울철에 뭐 비나 눈이 거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완전 가물 때가 있어요. 겨울철이 올 때는 여름에 막 쏟아지는데 겨울에 비나 눈이 안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약간 건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요즘은 겨울이라도 비나 눈이 없으면은 물을 좀 줄 수 있도록 관수시설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눈 왔고 비가 조금씩 오니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물 주는 시설은 반드시 갖추고 개원을 하셔야 되고요. 개화기 때도 고온 건조할 때 물을 좀 대셔야 되는데, 이때 토양에 수분이 있으면은 냉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냉해하고 토양 수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보시면 간단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복사열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낮 동안 햇빛을 받으면 열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햇빛을 받은 땅이 지온을 축적을 해놔요. 이걸. 그게 바로 복사열이에요. 근데 만약에 개화기 때 내가 제초 매트를 일찍 깔았다, 꽃피는 시기, 또는 뭐 잡초나 잡초 잔해물이 있다 하면은 땅이 햇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 지온도 안 올라가서 뿌리 발근도 불량하고, 초봄에 또 열을 못 모아놨으니까 밤중에 열을 방출을 못 하겠죠. 이런 데가 냉해 피해가 심해요. 그래서 수관 하부에는 가급적이면 풀을 키우지 않는 청경 재배를 하되, 제초 매트는 꽃 지고 나서 좀 깔기를 권장드리고 너무 일찍 까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맨땅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잘 올라가요. 그래서 밤 동안 열을 방출을 합니다. 이걸. 근데 완전 마른 맨땅하고 토양 깊이 한 20cm까지 수분으로 촉촉하게 젖은 맨땅하고 열 축적하는 양 자체가 다릅니다. 먼저 완전히 마른 맨땅은 온도가 낮 동안 쉽게 올라가지만 밤이 되면 금방 식어버려요. 반대로 수분이 충분한 땅에서는 온도를 저장해 놨다가 새벽 동안 계속 방출합니다. 오랫동안 방출해요. 물의 비열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관 하부에는 청경 재배를 하되 가급적이면 토양이 좀 촉촉해야 됩니다. 요 꽃 피는 시기에도. 이렇게 권장드리고요. 또 다시 돌아가서 낙화기가 되면, 이제 꽃잎 떨어질 시기가 되면 열매가 수정이 되고 열매가 자리 잡는 시기죠. 그리고 신초도 발생을 합니다. 이때부터.
그러다가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비대되는 시점이 되면 이때부터 얘들이 물을 많이 먹어요. 그때부터는 열흘 내지 보름 동안 비가 없으면 주기적인 관수해 주셔야 됩니다. 토성에 따라서 사질토는 조금씩 자주 주고 점질토는 많은 물량을 주더라도 이제 좀 띄엄띄엄 주거나, 아니면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뭐 4일에 한 번, 9일에 한 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물량인데 3일로 나누던지 뭐 4일로 나누던지 좀 자주 주는 게, 조금씩 자주 주는 게 더 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시고요. 또 수확 전에 과실 품질을 올린다고 뭐 도장순도 멈추게 하고, 또 무엇보다 과실 당도 높인다고 단수 작업을 많이들 하시는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기상이 좀 불순하면은 단수를 하면은 과실 품질 좋은 게 맞아요. 비가 자주 왔거나 구름이 끼거나 하면은 물을 끊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올해같이 수확할 때도 막 햇빛 쨍쨍하고 뭐 고온이 지속된다 하면 수확하면서도 물 줘야 돼요. 저희는 수확할 때도 1차 수확하고 물 주고 2차 수확하고 계속 물을 줬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문제였기 때문에 너무 기상이 햇빛이 좋고 쨍쨍하고 비가 없다 하면은 수확할 때까지 물 주셔도 당도 쉽게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 관리가 요즘은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네 번째, 9월하고 10월 달에 열매 다 수확하고 신초도 이제 멈추는 시기고, 이때 이파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파리가 하는 역할이 광합성을 해서 저장 양분을 축적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9월달, 10월달. 그래서 그걸 꽃눈이나 가지, 줄기나 아니면 뿌리로 저장을 합니다. 요때부터 저장 양분을 축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확 다 끝나고 나서도 9월달, 10월달 가물다 하면 물 주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엽 다 지고 나서도 요즘은 겨울이 건조할 때가 많기 때문에 물을 주셔야 되는데, 성목은 괜찮아요. 뭐 한 10년생 이상 된 성목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건조 피해 잘 안 봅니다. 대신에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됐다, 3년생 미만이다 하면은 뿌리가 아직 얕고 건조 피해로 많이 죽습니다. 동해보다는. 자두는 동해 피해보다 건조해로 많이 죽기 때문에 1, 2년생 유목이면은 물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나무 심고 나서 주변에 이제 수분 증발 방지하려고 뭐 비료포대나 제초 매트나 그 덮어주잖아요. 그러면 잡초도 막고 수분 증발도 막아서 나무 잘 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유목은 낙엽 지고 나서 겨울철 물 관리도 중요하다. 올해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물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점적 관수가 있고 또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로 줍니다. 먼저 장단점이 있는데, 점적 관수 같은 경우에는 물 이용 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부족한 땅에서는 점적 관수로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이 들죠. 또 물 뿌린다 해서 땅으로 잘 안 스며들어요, 스프링클러는. 그래서 한 번에 스프링클러 오랫동안 틀어두면 유실량이 오히려 많습니다. 좀 끊어서 주실 필요가 있고, 대신에 스프링클러 기능 좋은 게 넓게 줄 수 있고, 물을 또 고온기 때 뿌려두면 온도 낮추는 효과도 있고, 또 개화기 때 저온이 우려된다 하면 어떤 농가들은 밤중에 물 계속 틀어둡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온도가 14도 정도 되고 새벽 중에 물을 틀면 김이 풀풀 나요. 그것 때문에 대기 온도 높인다고 그렇게 트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지 스프링클러는 물 이용 효율은 살짝 떨어지는데 그보다는 이제 환경 조절 역할이 좀 되기 때문에 주로 점적 관수 하시는 분들도 요걸 설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요거는 토성마다 이제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한 그림인데요. 먼저 모래가 많은 사양토에서는 물을 주면은 잘 빠지지만, 빨리 빠지지만 문제는 넓게 못 나가죠. 그리고 점질토 같은 경우에는 물이 넓게는 나가는데 빨리 못 빠져요. 이렇게 봤을 때는 내 땅에 모래가 많다 하면은 스프링클러 틀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사양토라도 물을 연속적으로 계속 주면은 빨리 빠지는데 넓게 못 나가지만 끊어서 주시면, 특히 타이머 이용해서 30분 주고 3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타이머 설정해 두면은 더 넓게도 나가서 보통 반경 50cm까지는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적 관수로 사양토에서 재배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요, 끊어서 주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양토 사이에 물이 잘 빠지는 모래가 끼어 있어요. 여기다 물을 흘려보면은 물이 잘 빠질 것 같은데 잘 안 빠지죠. 오히려 물 잘 빠지는 모래가 끼어 있어도 물이 안 빠집니다. 반대로 점토, 물 안 빠지는 점토 끼워 놓으면 더 안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나무 뿌리가 요 층지인데 바로 위에 있다 하면은 습해 피해 받기 쉽고, 뿌리가 밑에 있다 하면은 물을 암만 열심히 줘도 가뭄 피해 받기 쉽습니다. 내 과원 땅이 어떤진 몰라도 대부분 과원들은 가보면은 토성이 일정할 거예요. 깊이별로. 근데 요즘 객토를 좀 어정쩡하게 뭐 20cm, 30cm 이 정도씩만 하는 과원들이 있는데, 흙을 고르게 썩지 않으면은 2층이 깨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무 심기 전에 깊이가리 중요성이 뭐 견반층 깨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토양층을 골고루 섞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혹시 퇴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퇴비를 2, 3월 달 가서 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여기는. 예전에는 저희 과원 돌아보면 연세 드신 분들 포대 퇴비 2, 3월 달 가서 그때 시비하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은 포대 퇴비나 부숙이 덜 된 퇴비 같은 경우에는 나무한테 주면은 바로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최소 몇 개월간 부숙이 되고 또 이게 땅에 스며들면서 나무가 흡수가 되는 건데, 저희가 권장드리는 시기는 가을철입니다. 그것도 낙엽 빠질 때, 뭐 10월 말이나 11월쯤에 퇴비를 주고 겨울 동안 로타리까지 치면 더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겨울 동안 비나 눈을 맞으면서 땅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나무가 받아먹는 시기가 언제냐면 토양 지온이 5도가 올라가는 2월 중하순쯤입니다. 그때부터 나무 뿌리는 이미 나오기 시작해요. 2월 중하순에. 그때부터 퇴비를 조금씩 빨아먹다가 제일 많이 받아먹는 시기가 4월 상중순쯤 돼요. 그때 잘 받아먹어야 되는데, 그 퇴비를 만약에 내가 2, 3월 달에 가서 했다 하면은 정작 초봄에는 잘 못 받아먹다가 이제 막 열매 따야 되는데 뒤늦게 받아먹어서 착색 자라는데 도장지 뒤늦게까지 자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히 포대 퇴비 하시는 분들, 부숙이 덜 된 퇴비 이런 것들은 좀 가을에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그걸 굳이 해야겠다 하면은 나무 수세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2, 3월 달에 복합 비료를 그냥 하세요. 비료는 녹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3월 달쯤 돼서 비료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퇴비보다. 그리고 웃거름, 주로 뭐라죠? 추비는 NK로 주로 하죠. NK. 요때 꼭 필요한 게 5월 달에 필요한 양분이 가리나 질소가 잘 용탈이 돼서 NK를 주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 어느 땅을 가든 어느 밭을 가든 수세가 다 강해요. 도장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토양에는 집적이 돼 있다는 겁니다. 양분 자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세가 적당하거나 강하면은 NK 하지 마시고 황산가리 하라고 합니다. 황산가리. 가리는 보충이 되는데 질소가 없는 거라서 황산가리를 하는 게 과실 풍미도 높이는 데 좋고, 그리고 약간 순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5월달 추비하실 때는 황산가리 하시고, 만생종이다 하시면은 수확 한 달 전쯤에 황산가리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시비량은 성목 기준으로 한 300평에 반포 정도 나눠서 시비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비료. 감사비료가 우리 뭐 저장 양분 높여준다 해서 감사비료 많이들 하시는데, 요거 약간 착오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감사비료 준다 해서 그 양분을 그대로 뿌리에 저장시키기보다는 저장 양분이 어떻게 축적이 되냐면, 아까 9월달, 10월달에 이파리가 광합성을 한다 했죠. 광합성해서 만들어진 게 저장 양분이에요. 우리가 비료 준다 해서 그게 바로 저장된 게 저장 양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장 양분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비료 하는 목적은 뭐냐면, 포모사나 도담 이런 거 조기 낙엽되기 쉬워요. 추위는 뒤늦게까지 낙엽이 단풍이 잘 안 들고, 그래서 포모사나 도담 조기 낙엽 조짐이 있는 놈들만 굳이 8월 하순 아니더라도 그 전이라도 좀 이파리가 약하다 하면은 질소 위주로 준 겁니다. 요소나 유황 빨리 흡수되는 거 위주로. 그리고 요즘은 연면 시비를 권장드립니다. 좀 나무 열매 다 따고 나는데 수세가 약하다, 그럼 연면 시비 하시면 금방 깨어나요. 그래서 질소 위주로 하시는 게 맞고, 이파리를 조기 낙엽 되지 않도록 주는 게 감사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과원이 9월 30일인데 저장 양분 이제 막 축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순이 나오고 있고 이파리가 부르스름하죠. 요거 저장 양분 축적 못하는 조건이에요. 이게 뒤늦게까지 감사비료 줬고 수세가 엄청 강한 밭이에요. 그리고 또 추위가 뒤늦게까지 단풍이 잘 안 드는데 추위 품종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과원은 좀 굶길 필요성이 있고 감사비료 하지 않는 게 맞고, 저는 오히려
추위에서는 감사비료로 질소를 준 게 아니라 염화칼슘을 한 번 더 살포를 합니다. 아니면 질소 반대되는 걸 살포를 해요. 약간 더 단풍 일찍 들라고. 그래서 이 가온은 수세가 세서 오히려 저장 양분이 소모가 됐습니다. 신초가 자라면서 양분 뺏기고, 또 요거 분명히 이제 된설이 맞을 때까지 단풍 안 들어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장 양분이 충분히 축적이 못 되는 조건이다. 한 과원에서만 봐도 요거 추이고 요거 도담이에요. 단풍 속도가 다릅니다. 낙엽 속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한 과원에서 재배하더라도 추위 품종은 저는 가급적이면은 단풍이 들게 하기 위해서 질소를 더 굶기고, 만생종이지만 더 굶기고 염화칼슘을 치고, 도담은 오히려 추비를 합니다. NK나 질소, 요소. 그래가지고 조기 낙엽 되지 말라고 이렇게 관리를 해요. 자두 과실하고 강우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히 비가 많이 오면 당도가 떨어지죠. 특히 포모사 품종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비를 맞으면 당도가 더 쉽게 떨어져요. 열과도 잘 생기고. 거기다가 비가 오랫동안 오면 당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거 원리가 뭐냐면 물을 많이 먹는다 해서 당도 떨어지는 건 얼마 안 돼요. 그거보다는 비가 오랫동안 오면 구름이 끼죠. 구름이 끼면 광합성을 못해서 당도가 떨어지는 원리가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햇빛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물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 특히 수확 전에 열매가 막 크기 시작하는데 비 많이 오면 열과 생기죠. 요거는 가물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더 열과가 심해집니다. 그 원리는 뒤에서 설명드리고, 자두는 햇빛을 좋아한다. 햇빛이 들어가야지 가지가 마르지 않죠. 햇빛 안 들어가면 싹정이라 해서 가지가 말라 죽습니다. 꽃눈 가지가. 그리고 두 번째, 일조량이 이제 꽃눈 충실도, 과실 품질, 특히 착색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두나무 재배할 때 항상 벌려서 재배를 하고, 영동에서는 저 평덕식으로 많이 하죠. 요거도 햇빛 잘 받으라고 좀 벌려놓는 수영이고, Y자 수영도 벌려놓죠. 햇빛 민감도가 상당히 큽니다. 복숭아나 자두가. 사과는 덜 민감해서 주관용으로 키워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두나 복숭아는 햇빛이 안 들어가면 제일 큰 문제가 열매 품질도 안 좋지만 꽃눈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햇빛이 잘 들어가야 된다. 먼저 열과부터 설명드리면, 과피가 이렇게 갈라지는 게 열과죠. 요게 원리부터 설명드리면 2차 비대기라고, 수확하기 직전에 갑자기 막 굵어지는 게 2차 비대기예요. 그때 비가 많이 오면 잘 갈라진다 했는데, 그것도 민감도가 다른 게, 가뭄을 한번 겪은 밭이면은 과피 자체가 두터워지고 탄력성을 잃습니다. 껍질이 두꺼워진다는 얘기예요. 탄력성 잃고. 원래는 2차 비대기 때 갑자기 막 굵어질 때 열매도 풍선처럼 같이 부풀어야 돼요. 과피도. 근데 가뭄을 한번 겪으면은 과피가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라져요. 그게 바로 열과피이고, 이걸 예방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5, 6월 달 생육기 때 물 관리 잘 돼야 됩니다. 가뭄을 겪으면 안 되고, 또 열매 자체가 직사광선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 예방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일본 가보면은 요즘 야마나시현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경산하고 기후가 비슷해요. 약간 덥습니다, 거기는. 거기서는 주로 태양이라는 품종과 귀양이라는 품종을 재배를 하는데, 얘들 특징이 뭐냐면 과경부 꼭지 있는 데가 잘 갈라져요. 햇빛을 받으면. 그래서 꽃가를 하나씩 다 씌운다고 합니다. 직사광선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일본 갔다가 기념품으로 사왔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안 쓰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다. 그리고 제가 일본 갔을 때 또 겪은 건데, 추위가 우리 제일 문제되는 게 심식나방, 순나방이잖아요. 노린재도 그렇고. 그거 어떻게 예방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추위에 봉지를 다 싸더라고요. 이분들은. 봉지 싸면 심식나방 피해 없다. 다 쌉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그거까지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요 가원이 일을 좀 쉽게 하려고 골을 좀 낮게 해놨습니다. 2m 정도라서 팔 뻗으면 다 닿습니다. 근데 가지가 눕다 보니까 도장지가 많이 발생을 하죠. 도장지가 발생을 했는데, 요 순을 최소 못해도 5월달, 6월달 순을 좀 쳐놨으면은 이 정도 도장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장지가 생기니까 햇빛이 안 들어가고, 나중에 보니까 싹정이라 해서 이렇게 꽃눈 가지, 잎눈 가지 다 죽는다 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서도 평덕식으로 하신 분들 많은데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올 정도로 도장지는 5월 달에 정리를 한 번이라도 해주신 게 맞고, 저는 최소 권장드린 게 눕힌 가지에서는 2번 내지 3번까지 하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3번까지도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지 바닥에 그늘이 지면 안 되고, 바닥에 그늘이 졌다는 건 수관 내부가 이제 햇빛이 안 들고 열매 착색도 안 되고 꽃눈도 잘 죽는다. 그리고 이 꽃눈 죽는 게 웃긴 게, 열매가 달려있을 때는 그늘 져도 꽃눈 잘 안 죽어요. 근데 열매 다 따고 나서 가을쯤 가보면 그때부터 잘 죽습니다. 그래서 하계전정, 가을전정은 요즘은 좀 필수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있는 요 통통한 놈들이 꽃눈이 열매가 좋아요. 그래서 요걸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가온은 어떻죠? 느낌이? 수관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 추위 품종인데 열매 착색도 잘 되고 크기도 거의 균일하고 양도 잘 달렸죠. 요 가온은 보시다시피 등면에 어떻게 관리했죠? 도장순을 안 키웠습니다. 하계전정 거의 3번 정도 해요, 이 가온이. 그리고 요 가온의 열매 품질이 먼저 22년도에는 기상이 좋으니까 착색이 엄청 잘 됐어요. 근데 23년도 폭염 심했죠, 8월 달에. 그래서 색 안 났고, 올해는 더 더워서 색이 더 안 났습니다. 이 정도 내서 팔았더니 그래도 4만 원은 나왔어요. 이 정도가. 올해 공판장 돌아다녀 보면 추위 색 안 난 거 엄청 많았습니다. 요 약간이라도 빨가면 3, 4만 원씩 받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가온들이 많았는데, 그런 가온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다착과나 질소과용 또는 햇빛이 거의 안 들어갔던 가온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 잘 주고 햇빛 은은하게 이렇게 산란광 들어가게끔 타입백이나 난반사 필름 깔아두시면은 착색 잘 납니다. 직사광보다는 바닥에서 비치는 이 산란광을 많이 맞아야지, 그래야지 색이 잘 나요, 이 가온은. 그리고 추비도 NK 안 했고, 요 가온은 황산가리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은박지 아닙니다. 자두나 복숭아에서는 은박지 사용하시면 안 돼요. 햇빛 잘 드는 가온에서 은박지 사용하시면 열까지 반사돼서 열매가 타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별 제작된 난반사 필름이에요. 은박지처럼 생겼는데 난반사가 돼서 열 반사는 거의 적습니다. 그것보다 좋은 게 타입백인데 타입백은 가격이 비싸다. 요거는 100m짜리 폭 1.5 정도 된 게 한 9만 원 정도 할 겁니다. 타입백은 200m짜리 35만 원, 4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차이가 큽니다. 자, 요 분이 사장님이신데, 요 분이 요 관리할 당시에 과수원만 주력으로 하신 게 아니라 요 가온 2,000평 정도 되는 Y자 가온인데 투잡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직장이 어디냐, 김천에서 농사 짓지만 구미가 직장인이었습니다. 구미가 집이고, 직장 끝나고 주말 농처럼 관리를 했고, 직장 끝나고 밤 되면 랜턴 쓰고 일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2,000평짜리 이렇게 가온 이렇게 재배 잘 하셨습니다. 근데 비결을 보면은 엄청 부지런하시고, 요 분은 요 과수원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취미로 보십니다. 그래서 밭에 갈 때마다 시간 나면 항상 계십니다. 일 끝나면 오고 윤가 쓰면 오고, 바쁠 때든 뭐 한가할 때든 항상 밭에 계셨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비결이 뭐냐면 요 분이 머리가 비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계전정 해야겠다 하면은 그거 시간 많이 잡아먹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먼저 포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요거 보이시죠? 조경수 전지용 트리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하계전정할 때 싹 밀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일을 쉽게 하십니다, 이분은. 그리고 이따가 뒤에서 하계전정 때 설명드릴 건데, 이파리가 있을 때 요걸 싹 다 미시면 나무 수세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1차 적심할 때는 요 반으로 나눠서 밑에 먼저 하시고, 그리고 며칠 뒤에 위에가 복잡하면 이번에는 위에 미는 식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밑에가 또 복잡해지면 밑에 미시고, 요렇게 적심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트리머로 밀어버리지, 좋은 거는 순 조금 났을 때 2cm 정도 길이에서 적심하시는 게 꽃눈이 훨씬 더 충실해지고 수세도 잡기 쉽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게 더 좋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용이 가능하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가을 전정도 하시고 나서 수관 중심부를 보면은 도장순 없고 햇빛 잘 들어가겠죠. 갱신지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햇빛 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무엇보다 이 가온의 특징이 열감 8m라고 했습니다. 여기 수관 중심부가 뻥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빛 들어온 양을 무시 못합니다. 타입백도 이용하셨고 착색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은. 그러면 이 중심부 어떻게 뚫을까요? 이거 예전에는 뭐 크면은 열매 더 따려고 넘기거나 아니면은 가지 한창 자라고 있을 때 뭐 6월달, 7월달에도 막 자르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나무가 이파리가 있을 때는 세력지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세력지. 빨대가 있어야 돼요. 빨대. 얘가 빨대 역할을 해서 양분을 쭉 빨아 당겨야 되는데 요걸 중간에 자른다 하면은 도장지가 미쳐 날뛰입니다. 요 주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분은 요거 한 개만 잘 키워서 복잡하지 않게 하고 빨대 역할도 시키고 중심도 이렇게 뚫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데 비결이 요겁니다. 단축 전정. 내가 이제 다 키울 자리에서 한 70cm 정도 돼요. 이게 거기서 와이어를 설치하고 여기서 앙카밴드, 고무밴드로 다 묶은 다음에 흔들리지 않게 오래 자란 가지에서 절단을 다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한 5월 하순쯤 되면 3개씩 자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딱 위로 보는 거 빼고는 이렇게 훑어냅니다. 한 개만 딱 키우라는 얘기예요. 한 개만. 요게 빨대예요. 올해 키울 빨대. 그리고 6월달 가보면 한 개가 잘 자라고 있죠. 이렇게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요 가오는 착색 전에 타입백을 까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매트를 깔아서 햇빛을 잘 머금게 해줍니다. 그래야지 광합성도 잘 되고 또 최고의 살균제가 뭐죠? 햇빛에 있는 자외선이에요. 햇빛 잘 들게 해야지 병도 적기 때문에 미리미리 깔아둡니다. 요 가오는. 저희가 테스트 해보니까 타입백도 그렇고 5월달부터 깔았는데 열매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복숭아에서는 뭐 과피가 어두워진다, 뭐 문제가 있다 해서 안 하는 게 맞는데 자두에서는 저희가 몇 년째 테스트 해보니까 요걸 5월부터 가을까지 깔아도 열매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담아도 잘 크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요거도 이제 개폐식으로 해가지고 말고 펴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가을쯤, 낙엽기쯤 가보면 한 개가 이렇게 쭉 커 있기 때문에 요걸 또 겨울에 절단 놓고 또 이듬해 3개씩 자라면 위로 큰 것만 빼고 다 훑어내고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Y자뿐만 아니라 개심형도 이제 안 겹치게 하려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Y자 시설, 배에서 테스트한 건데 자두하고 거의 비슷해요. 열간이 이렇게 확실히 주간보다 넓은 과원에서는 동서일항보다 방향을 남북으로 심는 게 햇빛 투광률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게 차이가 12% 정도 난다고 해요. 작은 차이 아닙니다. 큰 차이예요. 근데 간단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남북일항으로 했을 때 해가 동쪽에서 뜨죠. 이렇게. 동쪽에서 뜨면은 그늘이 열 사이에 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햇빛이 나무 주간별로 잘 들고 반대로 동서일항으로 재배를 했다. 그러면은 나무끼리 간섭이 있기 때문에 햇빛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차이가 있고요. 요거는 어디까지나 Y자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요즘 개심형 하더라도 대세가 뭐냐면 열을 넓힙니다. 뭐 예를 들면 주간은 한 6m 내지 7m인데 열간은 8m 이상 넓히는 과원들이 많아요. 주간하고 열간 넓이 차이가 있는 과원에서는 이렇게 재배를 하시면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과원이 저희 김천에서는 포모사나 대석 농사 제일 잘 짓는 분 밭이에요. 작년에 포모사 경매가가 6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항상 잘 지어요, 이분은. 부지런함입니다, 이분도. 보시다시피 개별 지주도 다 받쳐놓고 지금은 안 보이는데 나무마다 유인하려고 끈 다 묶어놨습니다. 안 겹치게 하려고. 노력만큼 소득이 남들 대비해서 3배 이상 나옵니다, 이 과원은.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 과원인데 특징을 보시면 바닥에 햇빛이 잘 들어오죠. 바닥에 햇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측 그림부터 볼게요. 도장지 정리가 잘 되고 바닥에 햇빛이 들어오면 바닥에서 빛이 한 번 더 반사가 돼요. 요걸 더 반사시키려고 우리가 타입백이나 반사 시트 까는 거고, 바닥에서 반사가 되면 수관 하부까지 빛이 잘 전달되고 수관 하단부 열매까지 좋아지고 또 수관 하단부 꽃눈까지 잘 발달이 되기 때문에 수확량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좋아집니다. 아까 과원 보여드렸다시피 균일해져요. 그래도 위에 게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대부분 어느 과원을 가든 수확하고 나서 방치를 하다 보니까 도장지가 특히 중심부에 많이 자라죠. 그러면 햇빛이 위에는 잘 받을지 몰라도
바닥에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 다 싹다리 지고 또 열매 품질 안 좋고 이듬해 꽃눈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적심을 하든 하계 전정을 해서 수관을 좀 뻐끔하게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고, 또 요즘은 9월 달쯤 되면 가을 전정 다들 하시잖아요. 가을 전정으로 굵은 가지 몇 개만 빼내도 바닥에 햇빛 듭니다. 그렇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폭염기 때 뭐 하계 전정하라고 했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해서 열매가 직사광을 받으면 이렇게 타버립니다. 이게 일소 피해고, 아까 말씀드린 추위 내부 갈변 현상, 직사광 받는 데는 빨갛게 익었는데 까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직사광을 안 받을 정도로 열매는 이 이파리로 가려져서 그늘 역할은 되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빛을 받아서 착색될 정도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배 기술 설명드릴 건데, 일단 전정부터 적과 수세 조절, 생육 과정 순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설명 전에 저희 김천이 자두 주산지다 보니까 전화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대부분 타지에서들도 많이 와요. 전화가 먼 데서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면 서로 이런 부위별 명칭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주지라는 뜻을 몰라서 전화하셨는데 직접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 명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은 나무를 심으면은 나무 둥치 되는 부분이 주간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원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간에서 자란 가지가 주지라고 원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뭐 3본 주지 개심자연형 또는 2본 주지 개심자연형, 아니면 이게 많으면 다주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거기서 주지에서 자란 게 부주지고 더덩가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골격지고, 결과지는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짤막한 이 꽃덩이를 화숙장 단가지라고 부르고, 만생종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화숙상 단과지나 단과지에 열매를 타는 게 품질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길다란 이제 중과지나 장과지는 뒤늦게 비가 많이 오면 막 도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열매가 익어갈 무렵에 얘들이 양분을 뺏어 먹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단과지나 화숙상 단과지가 열매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